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대형 빌라의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형광등 몇 개는 깜빡이고 나머지는 아예 꺼져 있었기에 어둠은 마치 실체처럼 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 정적을 깨는 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302호 모철의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숨소리였다. 방 안은 어두웠다. 전등은 켜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그랬다. 불빛이 켜지면 현실이 더 선명해질까봐. 테이블 위엔 낡은 벽걸리 돋보기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한 장의 복권이 조심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복권 한 장, 그 조그마한 종이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무철도 예전엔 상상조차 못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을 땐 단순히 또 누군가 버린 복권이겠거니 싶었다. 하지만 집에 와서 펼쳐보았을 때 무철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니, 이건 또 손에 들린 복권. 그 번호는 너무 익숙했다. 며칠 전 해숙이 안겨준 그 복권. 그 기적이라 불렸던 그 복권과 번호가 똑같았다. 다시 한번 무철은 돋보기를 들고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다. 5, 13, 21, 27, 33, 41, 보너스 7. 한 자릿수도 어긋나지 않은 번호였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무철은 알았다. 누군가가 일부러 또 같은 복권을 자신에게 흘려보낸 것이다. 그건 실수도 농담도 아니었다. 아주 정확하고 계산된 신호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에선 여러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김대식, 최규태, 해숙,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누군가. 이걸로 또 뭘 노리는 거야? 무철은 속으로 웅얼이며 복권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실을 천천히 서성이던 그는 TV 옆에 세워둔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웃고 있는 규태가 있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웃던 얼굴. 그 웃음 뒤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규태는 결코 남에게 패끼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런 규태가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입원비와 검사비, 수술비, 회복비, 그 금액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다. 대출도 안 나오는 그의 이름으로는 선택지가 없었다. 무철은 복권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이 켜지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 목록이 떴다. 그중엔 해숙의 이름도 규태 병원도 있었다. 그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병원 번호를 눌렀다. 네, 대운병원 외고입니다. 네, 환자 최규태. 지금 입원 중인데요. 수술비 선납 오늘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요. 네, 맞습니다. 수술 일정이 내일로 확정되어 있어서 오늘 오후까지는 처리해 주셔야 해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간호사는 금액을 불렀고 무철은 그대로 굳었다. 머리 위에서 시끄럽게 돌아가는 형광등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그는 한참을 손에 복권을 든 채 서 있었다. 복권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손 안에서 무게를 더해가고 있었다. 그게 한 장의 종이일 뿐이라는 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중얼이며 한참을 혼잣말을 했다. 이 복권이 또다시 당첨될 확률은, 아니 어쩌면 진짜로 당첨된 복권이라면, 어떻게든 이 복권으로 다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규태의 수술을 막지 않을 수 있다면 규태 병원비 일단 막아야 해. 무철은 결국 그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논리를 초월한 상황,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게 함정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결국 그 함정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수밖에 없었다. 복권을 종이봉투에 넣었다. 바로 내일 다시 복권 판매처로 갈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진짜로 확인할 생각이었다. 이 복권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작의 일부인지. 그리고 그 순간 창밖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건너편 옥상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 그림자는 서서히 뒤로 물러났고 무철은 소름이 돋은 채 창문을 닫았다. 이제 누가 날 지켜보는 건지도 확인해야겠군. 깊은 밤이었다. 병원은 조용했고 긴 복도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병실을 뒤덮은 정적 속에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병실 701호. 거기엔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 조용히 숨을 쉬는 한 남자가 있었다. 최규태. 그는 이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눈을 제대로 뜬 적이 없었다. 의사는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해숙은 알았다.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병상 옆 소파에 앉은 해숙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그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이 병원에 갇혀버린 것처럼 며칠째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왜 우리 집안만, 왜 규태가, 답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돌고 돌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불행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어떤 신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희망이라 여겼던 복권. 그것이 또다시 눈앞에 떠오른 건 그저 우연이었을까. 문득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숙 씨, 익숙한 목소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철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어딘가 심각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해숙은 작게 물었다. 무철은 말없이 다가와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단정하게 접힌 복권 한 장이었다. 익숙한 무늬, 익숙한 색. 하지만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은 마치 고철처럼 무거웠다. 또 복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무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확신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번호가 같았어요. 며칠 전 그 복권과 완전히. 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이번엔 진짜입니다. 확인했어요. 복권방에서도 공식 조회에서도 2등 병원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해숙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복권을 펴서 숫자를 확인했다. 5, 13, 21, 27, 33, 41, 보너스 7. 그 숫자는 그녀에게 있어서 희망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다.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똑같은 복권이 두 장이나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럴 확률이 있나요? 무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복권을 향해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이게 누군가의 장난인지 운명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그는 규태를 바라보았다. 이걸로 규태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함정이든 뭐든 전 상관없어요. 해숙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희망이 다시 찾아온 걸까? 아니면 이건 또 다른 절망의 전주곡일까? 그녀는 조용히 규태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러나 아직 살아있는 손. 해숙 씨, 무철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우리 이 복권이 어디서 왔는지 끝까지 밝혀봅시다. 그냥 누가 흘리고 간 게 아니라면 분명 의도가 있어요. 해숙은 복권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어요. 이게 조작이라면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해요. 순간 병실 안에 공기가 달라졌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복권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이 파헤쳐야 할 진실이었다. 그때 규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방금 움직였어요. 해숙의 눈이 커졌다. 규태야, 들리니? 규태야. 모니터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엔 확실했다. 작은 변화. 그러나 분명한 신호. 무철은 조용히 다짐했다. 반드시 이 진실의 끝을 본다. 이 복권 뒤에 숨어있는 놈이 누구든. 그리고 문득 병실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병원복을 입은 누군가가 병실 창문 아래로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걸 알아채니는 아무도 없었다. 그 그림자의 손에도 낡은 복권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며칠 후, 을씨년스러운 흐린 오후, 대운병원 로비는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조용했다. 사람들은 대기표를 들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나는 소리만이 공간을 간헐적으로 울렸다. 그 한쪽 유리창 너머로 햇빛 한 줄기 없이 회색으로 빛나는 그 자리엔 미차와 금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여자는 평소에는 자주 붙어 다니지 않았지만 요즘엔 이상하리만치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됐다. 금옥이 종이컵을 들고 입술을 살짝 댔다. 커피는 사구려 자판기 커피였지만
그녀는 그 쓴맛보다 더 씁쓸한 무언가를 곱씹고 있었다. 미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치 간첩이라도 되는 영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복권 또 나왔대. 금옥이 몸을 바짝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이 반짝였다. 또 당첨됐다고? 몇 등이야? 2등. 또 2등이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미자가 숨을 낮췄다. 이쯤 되면 진짜 이상하지 않아. 금옥은 눈썹을 찌푸리며 미자의 눈을 들여다봤다. 평소 수다스러운 그녀와는 달리 이번에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건 그냥 운이라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야. 나 사실 그날 밤 CCTV 다시 봤거든. 미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무철 씨가 복권을 주운 장면. 그래서 뭔가 나왔어.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복권을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놓고 갔어.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화면에서 완전히 얼굴은 안 보였는데 뒷모습이 익숙했어. 금옥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종이컵을 테이블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설마 대식이. 미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병원 로비 입구를 향해 고정되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모르겠어. 확신은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정교해. 복권은 무철 씨 손에 정확하게 들어갔고 그 타이밍에 규태가 쓰러졌고 이후 무철 씨가 움직였어. 마치 누가 시나리오를 짠 것처럼. 잠깐만. 금옥이 미자의 말을 끊었다. 너 그거 경찰에 말할 생각 있어?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증거가 부족해. 게다가 이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도 다칠 수 있어. 이거 단순한 복권 사건 아니야. 금옥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녀의 뇌리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였다. 김대식. 몇 해 전에도 수상한 일에 얽혔다던 남자. 그리고 지금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그.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자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그날 밤 병원 로비 CCTV 영상이 일부 있어. 내가 몰래 뽑아온 거야. 미쳤어. 금옥이 속삭이며 손으로 가방을 가렸다. 우린 이걸로 시작할 수 있어. 대식이건 아니건 무철 씨가 우연히 주운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그리고 그 복권. 단순한 복권이 아니야. 이건 유도된 선택이었어. 누군가가 무철을 게임 안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거네. 정확히는 끌어들인 거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 사이에 흘렀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미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가 지금 뭘 파헤치려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무서워. 금옥은 이내 작게 웃었다. 그렇다고 멈출 성격 아니잖아. 나도 가끔은 멈추고 싶은데 말이야. 지금은 너무 깊이 들어왔어.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두 여자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김대식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 두 여자는 숨을 죽였다. 내 말이 맞았지. 미자가 낮게 속삭였다. 그래. 이제 진짜로 확실해졌네. 금옥은 시선을 놓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대식은 그들을 힐끔도 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미자는 또렷하게 느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걸. 그날 밤 병원 외부 주차장 구석. 미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수신음이 3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다. 누구세요? 정보가 있어요. 복권에 대해 대식과 관련된. 미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 진짜로 무철 씨 편이라면 이 연락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뒤 미자는 주차장을 떠났다. 금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뒤따랐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게임은 그들을 향해서도 손을 뻗고 있었다. 낡은 창고의 철문은 녹슬어 뻑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천장은 밤비에 젖어 축축했다. 그 한가운데 김대식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웃음도 분노도 아닌 무표정한 싸늘함이 맺혀 있었다. 그 복권 무철이한테 넘어갔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뒤를 잇는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기계음 같았다. 좋아. 이제 3단계로 가자. 무철이 직접 우리 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대식은 침묵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에 댄 작은 쪽지를 빤히 쳐다봤다. 종이는 구겨졌고 복권 번호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인간, 의외로 끈질깁니다. 그날도 죽을 고비에서 살아 돌아온 놈입니다. 그래서 규태를 건드린 거다. 규태가 걸려들면 무철은 무조건 움직여. 그 말에 대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감정이라기보단 오래된 시계가 톱니를 돌리는 듯한 기계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리며 창고의 유리창 틈 사이로 멀리 시선을 던졌다. 밤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병원 앞에서 걸어 나오는 무철의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어렴풋이 보였다. 그의 눈은 짙은 어둠처럼 탁해졌다. 이제 너도 우리 게임에 들어왔어. 무철아. 밤. 대운 빌라 옥상. 바람이 거칠게 빌라의 옥상을 핥고 지나갔다. 옥상 난간 위에 기대선 무철은 담배를 물고 복권 한 장을 천천히 뒤집었다 폈다 반복했다. 종이 한 장에 인생이 달렸다고 믿는 이들을 그는 수없이 봐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 한 장에 모든 걸 걸게 될 줄은 몰랐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다. 메리의 규태의 얼굴이 스쳤다. 병원 침대 위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친구의 모습. 그게 그를 이 지점까지 밀어붙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무철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서 있는 건 해숙이었다. 무철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진심으로 고마워요. 무철은 담배를 털고 복권을 주머니에 넣었다. 해숙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이 복권 정말 우연일까요? 그녀의 물음은 바람보다 날카로웠다. 무철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는 해숙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규태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해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과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 복권, 무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했다. 규태가 쓰러지기 하루 전날 복권이 그의 손에 들어왔고 그 번호는 1등이었다. 이건 그냥 운일까? 다시 눈을 뜬 그녀는 결심한 듯 무철에게 다가섰다. 그럼 하나만 도와줘요. 이 복권 어디서 났는지 진짜로 같이 파헤쳐봐요. 무철은 순간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이게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용서 못해요. 그 말에 무철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뇌리에는 김대식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가 규태에게 다가가던 순간 무철은 직감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그날 밤 무철은 몰래 창고 근처로 향했다. 대식의 흔적을 따라가다 우연히 도착한 장소. 거기에는 버려진 종이 상자들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찢어진 복권들, 그리고 낡은 문서 하나가 발견됐다. 문서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운 프로젝트 단계별 실행계획 1단계 표적 설정 규태 2단계 위조 복권 전달 무철 경유 3단계 무철 유도 및 거래 제한. 무철의 손이 떨렸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우연이 아닌 필연. 규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친구를 미끼로 쓴 것이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역시 왔네. 김대식이었다. 너 같은 놈은 결국 정리감에 못 이겨 뛰어들 줄 알았어. 근데 말이지. 이 게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무철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의 싸움. 이제 진짜 게임은 시작됐다. 며칠 후 떼온 슈퍼 지하. 미자, 금호, 해숙, 무철이 몰래 모였다. 마치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작은 탁자 하나를 두고 둘러앉았다. 이 복권의 출처는 대식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무철이 입을 열었다. 난 이미 대식이 회사 계좌 몇 개를 확인했어. 미자가 노트북을 열었다. 이 복권이 바뀐 시점과 대식 회사의 거액 입금 시점이 일치해. 게다가 복권을 만든 인수에서도 대식이 회사가 인수했더라고. 그건 말이야. 복권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야. 금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규태 병원비를 위해 쓴 돈도 전부
대식이 만든 거짓 희망이란 거야. 해숙은 조용히 복권을 꺼내어 바닥에 던졌다. 우린 속았어. 근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무철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이번엔 내가 그 자식들한테 한 방 먹일 거야. 며칠 후 대식의 회사 사무실. 대표님, 무철 씨가 인터뷰 요청을 보냈습니다. 복권 관련해서. 인터뷰. 대식은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다. 액체가 튀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뒷짐을 진 채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날이 흐렸다. 흐린 하늘과 데운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점점 얼어붙었다. 무철이 드디어 입을 연다고. 비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방방송국인데 생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복권 조작과 관련한 의혹 전부를 털어놓겠다고. 생방. 대식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그 자식, 판을 키우는군. 그 순간 대식의 사무실 책상이 진동했다. 휴대폰 알림이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 알림이 떠 있었다. 속보 대운빌라 복권 조작 의혹. 실체 드러나나. 뭐. 대식이 놀라 화면을 더블 탭하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의 회사 건물 앞 전광판 영상이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전광판. 아침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 거리 한복판에 커다랗게 떴다. 복권 조작, 대운빌라를 뒤흔든 진실의 시작. 무명 퇴직자가 밝히는 복권의 비밀. 1등 복권. 정말 운이었을까? 대식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수많은 시민이 휴대폰으로 그 전광판을 촬영하고 있었고 SNS에는 이미 해시태그 대운 복권 조작 무철 폭로가 불붙은 상태였다. 비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대표님, 대응 지시를. 그러나 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전광판 속 무철의 실루엣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놓친 포식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종 세트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도 마구마구 써주세요. 무브앤 드라마는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다음 회를 상상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요. 안녕.